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독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드는 것, 그래서 독서에서 전체적으로 멘붕을 오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가나형 지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조금 이따가 첫 번째 파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할 건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가나형 지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건지 그들의 출제 의도가 있겠죠. 우리는 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종류의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모든 종류의 지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자가 시험을 잘 보는 구조가 아니고 본문에 주어진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하고 그 처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문제로 묻고 있다.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독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능에서 국어시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험생이 되기 전에 수능을 보기 전에 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과 물리학과 또는 경제와 법과 자, 그 다음에 이 과학과 기술 또는 예술 이 모든 분야에 능통한 자가 수능을 과연 잘 볼 것이냐?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능은 대시당초에 무엇을 위해서 국어시험을 보게 되냐?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게 되면 각자 다양한 과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 어떤 과에 진학해서 어떤 대학, 어떤 과에 진학해서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하던 간에 기본적으로 자, 선배 학자들이 써놓은 글들, 그 글들을 객관적으로 습득하고 그 객관적으로 습득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 내 것을 더 만들어서 나만의 학문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있으지만 대학이 뽑고자 하는 인물상은 어떤 것이냐면 남의 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남의 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만드는 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대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대학의 목적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없는 지식을 가지고 이 지문을 읽으면서 보통 10분, 길면 10분, 11분, 12분, 짧으면 7, 8분 안에 하나의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그 정리된 과정을 갖고 답을 뽑아내는 과정이 우리한테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어떤 곳에 요점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요점 정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거리를 만든다는 뜻이고 줄거리를 만든다는 건 디테일을 날려버려야 만들어지는 것이 줄거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능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줄거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점 정리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자,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늘 줄거리를 만드는 데 너무나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지문에 줄거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요점 정리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지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태로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죠. 멘붕 상태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지문에 요점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 맞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 요점 정리는 필연적으로 디테일의 생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 문제를 수능의 난이도에 적합하게 물어보기만 한다면 문제를 쉽게 낼 때는 요점 정리만으로도 답을 낼 수 있는데 문제를 일정 수준의 전체 수험생에서 내가 원하는 등수로 변별력을 갖추는 시험에서는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우리는 디테일이 없는 줄거리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래서 요점 정리가 돼도 문제고 요점 정리가 잘 안 되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시험을 되게 잘 보게 되기도 하고 가끔은 시험을 망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기복 속에서 내 포지션은 도대체 어디인가? 나의 실력은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실력은 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주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재수생들은 사설 모의고사들을 좀 많이 풀게 되겠죠. 사설 모의고사들은 수능만큼 정교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는 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장에 막상 들어가 버리면 선지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그 정교함이 포함되어 있겠죠. 문제의 쉽고 어려움과도 상관없이 그들이 문제를 쉽게 내고자 하면 쉬워지는 거고 어렵게 내고자 하면 어려워지는 것이겠지만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적 정리랑은 당연히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가나형 지문이 무엇을 보여줄까입니다. 자, 가나형 지문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왜 굳이 우리는 가번과 남번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의 글을 보게 될까? 꽤 얼마 오래지 않아서는 우리는 가나형 지문을 본 적이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 가나형 지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가나형 지문은 거의 대부분 가번 쪽이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가번 쪽에 하나의 이론을 제시해 주거나 하나의 현상을 제시하고 나면 이 이론과 자 나번 쪽에서는 이론 A가 존재한다고 치면 나번은 이론 A에 대해서 유사 이론을 쓰거나 자 A론과 유사 이론을 쓰겠다는 것은 이쪽에서 인과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서양 철학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쪽은 우리나라 조선의 성리학의 인과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그러니 똑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과관계를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은 다른 것. 유사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 유사 이론을 나번 쪽에다가 A와 유사 이론을 나번 쪽에 꽂아버린다면 그렇다면 이쪽과의 공통점도 그리고 이쪽과의 차이점도 모두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조금 더 까다로운 스타일의 지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사 이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경우에서 나번은 가번과의 자 A와 대립 이론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쌤이랑 오늘 같이 볼 지문은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해결의 변증법 지문을 같이 볼 겁니다. 자, 이 해결의 변증법 이론은 대립 이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가번과 나번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대립 이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어떤 학생에게 묻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구나. 난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데 넌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쌤, 저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뭐지 이거? 자, 우리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이건 앞뒤의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립 이론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 두 개의 이론이 A와 B가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교차점이 필요하죠. 그러니 자, 오늘 점심으로 차돌짬뽕을 먹을까? 라고 말했는데 선생님, 저는 점심을 짜장을 먹으면 안 될까요? 또는 저는 점심을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 사이에 대립 의견이 만들어지지만 우리들의 공유점은 존재하죠. 그 공유점이 바로 뭘 거냐면 점심 식사라는 공유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대립 이론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공통점, 즉 공유점, 하나의 공통 화제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식의 글들을, 이런 방식의 문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성격으로 이 가나번을 만들어줄 거냐면 가번과 나번의 유사이론과 대립이론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된다. 자, 택하게 된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가번에 있는 이론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나번은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치면 비포가 없는데 애프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죠. 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제 머리가 지금 되게 짧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하죠.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내 머리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긴 머리에 파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처음 보았다면 그럼 우리는 나의 변화를 알아챌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전, 비포를 본 자는 나번 쪽에서 지금의 내 머리가 얼마나 짧아졌는지 어떤 스타일상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형 지문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이 가번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번에서 특정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주면 그걸 바탕으로 나번이 설계되는구나.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나번에다가 밑줄을 쳐도 가번에 있는 이론을 가져다 쓰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나형 지문의 핵심은 어디? 가번입니다. 그럼 가번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두고 이 내용이 나번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잡아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구나. 자,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죠. 예전에 우리 지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논리실증주의와 후퍼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앞에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후퍼의 주장 그리고 뒤에는 그들의 이론과 대립하는 콰인의 이론이 나옵니다. 이 지문도 아마 기출에서 한 번쯤 풀어보셨을 건데 이 지문도 결국은 형식이 다를 뿐 가나형 지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쪽은 논리실증주의자 후퍼가 그리고 이쪽에는 그들의 대립 이론으로서 콰인의 이론이 나온다는 점. 그러니 수능은 형식을 바꿔주기는 하지만 늘 다른 것을 낸 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나형 지문에서 우리는 가번을 얼마나 정교하게 읽어줘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편의 글이 존재하면 자,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죠. 자, 이 문단들은 1문단, 2문단, 3문단 또는 4문단, 5문단 이렇게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는 한 연짜리, 연이 하나밖에 없는 시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시는 연이 2개, 3개 이렇게 1연, 2연, 3연, 4연으로 나눠져 있죠. 도대체 연은 왜 나눌까요?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쓰다가 뭔가 좀 마음이 허해지면 나누는 게 연인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으로 굳어진 거고 복서는 왜 앞에 한 글자씩 들어가도 문단을 나누는가? 이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는 생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수능에서 우리한테 주로 물어보는 것도 아주 예전의 시험이라면 1번 자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게 3번 단락 어딘가에 메모가 쳐져 있으면 예전의 수능 문제는 여기로 가서 이 앞뒤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즘의 수능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여기다가 메모를 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하고 콜라가 라고 물어보지만 이 단어가 만들어지는 형성 배경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대입학 무엇에 대한 반대 부분은 1번 단락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특정한 한 군데를 뒤져서 답이 나오는 단답형 스타일의 독서가 아니라 앞에서부터의 정보가 어떻게 뒤로 연결되고 누적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리로 달려가서 앞뒤를 뒤적뒤적거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높은 득점을 얻지 못하는 건 최근의 수능이 아주 예전의 수능에 비해서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좀 옛날 방식으로 글을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각 문단에 관한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1번, 2번, 3번 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한 5개 정도의 문단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어려워지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일까를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2번 단락서부터 따라오셨지만 요즘은 2번과 3번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이 정보량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정보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1번 단락 이거로 생각합니다. 자, 1번 단락은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거냐면 자, 제가 셰프라고 생각할게요. 자, 1번 단락에서 말할 겁니다. 자, 오늘의 주 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맛의 음식을 맛보게 되실 건데 자, 근데 나는 자,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자, 하얀 분필. 자, 그리고 좀 있다가 자, 두 번째 노란 분필 조각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얀 분필과 노란 분필 자, 이것이 오늘 요리의 주 재료입니다. 라고 1번 단락에서 보여줍니다. 1번 단은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게 된 이 복잡 단어를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소재 그리고
주 재료가 뭔지를 먼저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단락만 읽고는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1번 단락에서 나왔던 게 하얀 분필과 노란 분필 또는 건포도와 아니면 양배추라고 할까요? 건포도와 양배추가 1번 단락에서 오늘의 메인 재료, 오늘 요리, 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겁나 어려운 맛에 이 메인 요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건포도와 양배추라면 2번 단락 이하에서 글을 전개하다 보면 반드시 양배추와 건포도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2번 단락 이하에서 전개되는 건포도, 양배추 얘네들을 잡아두는 것. 즉 1번 단락에서 우리는 핵심어를 찾아보아야 하고 1번 단락에서 우리는 이 글이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먼저 잡아둬야 하고 그리고 1번 단락에 있는 말들이 2번 단락 이하에서 얼마나 반복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짜임새의 재료로 사용되는가를 1번에서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단락의 중요성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체크되셨어요? 그러면 물론 독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1문단의 중요성과 가번과 나번 이 두 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조금 이따가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할 거냐면 실제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올해는 필러가 없다는데 필러가 없다는데 그 어려웠다는 수능의 변증법 지문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오늘 뭘 보여줄 거냐면 실제 학생과 동일하게 지문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본다면 배경 지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문을 수험생이라고 가정하고 그 대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앞뒤의 문맥을 잘 보는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볼 거고 그리고 답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이 문제의 답을 뽑아내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짧은 토막에 한쪽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면 나는 과연 지문을 저렇게 읽었는가 저렇게 읽는 학생들과 내가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게 그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이 해계의 변증법 지문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두 여러 번 풀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과연 나와는 쌤과는 뭐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지문을 빠르게 한 번만 읽어보는 걸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번을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번을 베이스로 하는 나번을 그리고 나번과 함께 그 뒤쪽에 나오는 문제의 답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답이 뽑아져 나오는지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1 여기고 조금 이따가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가번의 내용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